한나TV 한나입니다. 자, 이어서 진도를 고대의 음악과 문학에 대해서 진도를 나가보도록 할게요. 음악과 문학 부분도 사실 문학 부분은 우리가 국어 시간에 아마 좀 배운 내용이 있을 거예요. 이런 그 삼국시대 통일신라 할 때 뭐 향가 뭐 이런 것들, 뭐 구지가, 처용가, 뭐 서동요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수능 언어 영역에 나오는 그런 것들이 나오니까 좀 들어봤다 해서 좀 공부하시기 편할 수도 있고요. 음악 부분도 음악 시간에 나온 겁니다. 뭐 우륵 막 이런 거, 가야금, 검은고 막 이런 거. 그래서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이런 식으로 그냥 이해하시면서 너무 어렵게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이해하시면서 지나가면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부분도 막 이렇게 출제가 엄청나게 많이 되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솔직히. 자, 고대의 음악과 문학. 그래도 어쨌든 고대 문화사를 정리할 때 안 다루고 갈 수는 없으니까 한번 정리하고 가자라는 그런 부분이죠. 음악 먼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음악은 주로 음악을 만드는 이유 자체가 삼국시대나 통일신라나 발해 시기에는 불교가 발달했잖아요. 불교 음악 위주로 불교에서 뭐 연등의 팔관회를 할 때 그런 불교 행사에 음악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경 같은 거를 이제 노래로 이렇게 부른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종교와 관련해서 그리고 이제 노동과 관련해서 발전했다라는 거. 노동요. 우리가 이제 일을 할 때 그냥 조용히 일을 하는 것보다 뭔가 음악을 하면서 뭐 옹해야 막 어저씨고 막 아리랑을 부른다던가 이렇게 막 노동요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음악이 발달했다라는 거. 자, 그런 이 음악 발달에 대해서 이제 쭉 얘기를 해본다면 일단 고구려부터. 자, 고구려에서는 어떤 음악이 발달했느냐, 음악이나 춤이 어떻게 발달했느냐, 뭐 그런 거를 유추한다면, 고구려의 이런 무용총 벽화를 보면 무용총에서 말 그대로 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춤추고 있는 거. 제가 무용총 벽화 이전에 보여드렸었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무용총이, 내가 무용총의 수렵도만 뽑았나? 없네. 네, 무용총 그 벽화를 보면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게 뭐 이렇게 일자로 이런 식으로 무용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무용을 하고 있는 무용도가 유명하기 때문에 무용총인 건데 그런 고분 벽화를 통해서 고구려는 이런 고분 벽화를 통해서 음악이나 이런 그런 춤 이런 무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 수 있다. 무용총 벽화에 보면은 사람들이 무용을 하고 있고 거기에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들이 벽화에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고구려에서 그런 음악 활동을 했다는 걸 알 수 있고 유명한 거는 바로 왕산악의 검은고죠. 왕산악의 검은고를 발명했다라는 거. 고구려 사람이라는 거. 왕산악의 검은고는 줄이 7연입니다. 7개의 검은고랑 가야금의 차이는 줄 개수죠. 검은고는 7연이고 가야금은 12현인가 그럴 거예요. 그쵸? 우르게 가야금은 12현. 그래서 고구려는 이 정도 알면 될 것 같고, 자, 백제. 백제는 역시나 고구려 영향을 받았는데 고구려의 영향을 받은 그런 음악을 또 일본에 전파해 줍니다. 웬만한 문화들 일본에 전파 제일 많이 한 나라가 바로 백제죠. 아시다시피. 그 다음에 이제 신라. 자, 신라 같은 경우에는 뭐 남아있는 내용을 보면 백결 선생. 백결 선생의 이름이 왜 백결이냐면 옷을 100번이나 너무너무 가난해서 지질이 궁상이에요. 예,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옷을 100번이나 기호해봤다고 해서 백결입니다. 그래서 백결 선생님인데 이 백결 선생이 되게 음악적으로는 천재적으로 음악적으로는 약간 능력이 있지만 집이 가난했대요. 그래서 그 이제 아내가 떡을 만들어야 돼. 떡을 찌을 쌀이 없네. 이러면서 이제 막 울고 서러워하니까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검은고로 방아 찢는 소리를 내겠어.
그래서 검은고로 쿵짝짝 쿵짝 이런 식의 방아 찧는 소리를 검은고로 냈대.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어머 여기 떡 찢나봐 이런 식으로 와서 어머 방아 소리인 줄 알았더니 그걸 검은고로 내다니 대단하다 이랬다는 설이 있습니다. 제가 부인이면 되게 화가 날 것 같은데요. 나가서 일해. 예, 아무튼 그런 방아 타령을 검은고로 하지 말고 어디서 쌀을 얻어와 막 이러면서 이 남편아 말해서 쫓아낼 것 같은데, 아무튼 좀 밉상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뭐 그런 해악으로 넘어가는데 예나 지금이나 음악하는 분들은 가난하다는 걸 보여주는 일화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백결선생의 방아 타령이 남아 있고요. 그것이 이제 방아 타령이 지금도 이제 좀 남아 있어서 노동요로 쓰기도 해요. 지금도 이어져 나고 내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야. 가야는 뭐 유명한 우룩 나와줘야죠. 우룩의 가야금. 가야금은 12현인 거. 그래서 가야금과 이제 왕산하게 검은고, 우룩의 가야금을 개발했기 때문에 그 뒤로 많은 사람들이 검은고와 가야금을 타면서 더 많은 음악 활동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통일신라. 자, 통일신라는 이 가야의 이 가야금이 물론 신라에 영향을 끼쳤고 이것이 이제 통일신라로 이어갑니다. 이제 가야의 이런 가야금이 통일신라로 흡수가 돼서 통일신라는 삼현은 바로 이 이제 통일신라가 다 통일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고구려의 검은고도 받아들였고 가야의 가야금도 받아들였고, 그리고 그때 당시 악기 중에서 기타랑 비슷한데 좀 줄이 좀 적은 비파라는 악기가 있었어요. 드리링, 이 기타처럼 생겼지만 마치 하프처럼 연주하는 비파라는 그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스에서도 비파로 연주하고, 아시죠? 이렇게 기타처럼 생긴 거. 약간 우쿨렐레 같기도 하고. 그런 세 개를 삼현이라고 해요. 삼현. 이 검은고, 가야금, 비파. 이 삼현과 삼죽, 죽은 피리를 얘기합니다. 대나무 죽인데 이 피리가 대중소 피리가 있었어요. 큰 거, 큰 피리, 그리고 중피리, 그리고 작은 피리, 대중소의 피리 이 세 가지 종류를 삼죽, 삼현 삼죽이라는 뭔가 우리가 막 교향악단이라던가 뭐 이런 거 오중주, 뭐 바이올린 오중주, 뭐 오케스트라 하면은 꼭 있어야 되는 악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 통일신라에는 삼형삼죽이라는 꼭 이 검은고 가야금 비파가 있어야 되고, 대중소 큰 피리는 아무래도 좀 낮은 음을 냈겠죠. 중피리, 소피리 이런 세 가지 피리가 있어야 되는 하나의 뭔가 좀 이런 틀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삼형삼죽을 사용해서 우리나라 향악의 기본을 완성했다. 향악의 전통을 확립했다라는 거. 그리고 이때 당시 통일신라가 당나라랑 교류를 많이 하잖아요. 당나라의 그런 음악도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그때 당시 당나라는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더 좀 음악적으로, 문화적으로는 훨씬 선진국이었기 때문에 당나라 그런 음악을 받아들이는데 훨씬 귀족들한테는 유행을 했어요. 아, 역시 당악이 세련됐어.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귀족 사회에서는 원래 좀 배운 사람들, 귀족들, 막 우리나라도 막 좀 재벌 이런 사람들은 일부러 팝송만 듣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귀족사회에서는 당악이 유행을 했다. 당나라 음악이 유행을 했다. 그때 당시 또 있는 음악 중에서 범패도 이제 유행을 하게 되는데, 범패라는 건 불교 의식을 치를 때 했던 음악을 범패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교와 함께 범패도 유행했다. 삼현삼죽, 뭐 향악, 그래서 뭐 당악, 범패, 뭐 이런 거는 그냥 용어 정도만 이해하시면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달달달 암기할 내용은 아닙니다. 그리고 발해로 넘어갈게요. 발해도 우수한 음악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의 발해 악공을 파견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문헌에 쓰여져 있고, 이 발해 음악이 송나라의 발해 음악이 영향을 끼치기도 했다라는 거. 하지만 뭐 남아있는 그러한 막 음악에 대한 내용은 별로 있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음악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학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음악은 여러분 막 외울 건 없어요. 굳이 외운다면 이제 고구려 왕산악의 검은고, 그리고 가야 우룩의 가야금, 뭐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예전에 음악 시간에 배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금과 거문고는 도대체 어느 나라에서 누가 발명했는지 정도는 알아두면 좋겠죠, 상식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문학 부분은 우리가 국어 시간에 많이 배웠던 내용이 다 그대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문학도 이렇게 정리를 쭉 해볼게요. 고구려부터. 고구려에 남아있는 문학이라고 한다면 이제 뭐 대표적인 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유리왕의 황조가, 유리왕의 황조가가 제가 따로, 예, 황조가는 우리가 수능 볼 때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황조가 펄펄 나는 적개꼬리, 암수 서로 정다운데 외로운 이내 몸은 누구와 함께 돌아가 있고, 막 이런 식의, 이거는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기보다는 그러한 왕의 그냥 나라의 패망이라던가 뭐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라고 하죠. 여러 뭐 상징적인 의미 많이 우리가 얘기했을 거예요. 뭐 신하가 왕을 그리워하는 뭐 그런 내용이라던가 신세한탄적인 그런 거, 맞아, 패망, 나라의 그런 패망에 대한 내용. 유리왕의 황조가, 그리고 이제 을지문덕의 오원시, 오원 숫자로 쓸게요. 오원시. 을지문덕의 오원시가 유명한데, 을지문덕의 오원시도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제 그만 좀 이제 꺼져라, 뭐 이런 얘기죠. 이제 이때 당시 수나라 장군 우중문한테 보낸 건데, 신기한 전략은 하늘의 이치를 다했고 오묘한 계획은 땅의 이치를 다했노라. 전쟁에 이겨서 그 공이 이미 높으니 그만 좀 가. 만족함을 알고 그만두기를 바라노라. 지조권, 이제 만족함을 알았으니까 좀 그냥 가 좀. 너네 큰 나라가 뭐 이렇게 자꾸 와가지고 쳐들어와. 이렇게 보냈는데도 안 꺼지고 이제 계속 그랬으니까 살수대첩으로 이제 그 청천강을 막아가지고 촥 이렇게 해서 이제 큰 승리를 했죠. 을지문덕의 오원시, 뭐 이 정도의 이제 고구려 문학을 볼 수 있고, 뭐 한문학적인 얘기를 한다면 이제 광개토 대학릉비 비문에 써 있는 한문학, 뭐 이렇게 한문학이 발달했다, 뭐 그런 거 정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백제. 백제 같은 경우에는 남아 있는 게 이런 민중의 삶, 민중의 생활상이 담긴 유명한 정읍사가 남아 있습니다. 이 정읍사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구전으로 남아있는 최초의 한글 기록된 오래된 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정읍사의 실제 문어 쓰여져 있는 그 옛날식으로 써있는 한글, 그러니까 이렇게 막 노래처럼 구전으로 이렇게 온 거예요. 이게 고려가요에 쓰여 있는데, 정읍사란 지명 자체도 백제로부터 있었던 거고, 백제로부터 내려왔던 구전됐던 노래다, 백제가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고려가요로 많이 퇴색됐다는 얘기도 있고, 이것이 백제가요가 아니다, 고려가요다라고 주장하기도 해요. 어쨌든 해석을 해봅시다. 되게 로맨틱해요. 와이프의 남편 사랑이 그려져 있습니다. 로고를 좀 약간 멋있게 현대식으로 각색해서 발라드로 만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달아 높이 돋아서 달리며 높이 비춰서 어기야 머리곰 빛이 오시라. 멀리 어기야가 이제 멀리 우리 나의 사랑하는 님을 비춰줘라, 뭐 이런 의미예요. 어기야 어강돌이 아으다롱들이는 그냥 후렴구입니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이런 식으로 뒤에 있는 것처럼 얄리얄리 얄라성 얄라리 얄라, 뭐 이런 식의 후렴구, 고려가요에 항상 붙는 거. 그래서 어기야 어강돌이 아으다롱들이는 고려가요, 고려 때 붙었을 것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저저 내려신고, 려려신고요. 이거는 도대체 지금 어느 시장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전에 간 시장에 있는 건가요? 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장에 내 남편이 있는 건가요? 뭐 이런 내용이고, 어기야 진대랄 디데올세라. 국어 선생님 같아. 진대가 이제 정말 말 그대로 진창, 이렇게 막 질퍽질퍽한 진흙이 있는, 그러니까 좀 안 좋은 땅을 우리 남편이 디데올소라. 위험한 곳을 디딜까 두렵다, 다칠까 두렵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달빛이 더 밝았으면 좋겠다. 어두우면은 이런 이렇게 막 물에 빠지기도 하고 그런
늪지대에 빠질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위험한 곳을 디딜까 두렵습니다. 어기야 어강돌이 어느 이다 놓고시라. 놓고 와라. 그냥 어느 곳이나 그냥 물건 그냥 놓고 와라. 빨리 보고 싶다. 물건 팔 그냥 욕심내지 말고 빨리 나를 보러 와라. 뭐 이런 거고 어기야 내가 논데 점그랄세라. 내가 가는 곳이 저물까 두렵습니다. 이게 여기가 좀 내용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대가 가는 곳이 저물까 두렵다는 얘기도 있고 내가 늙을까 두렵습니다. 이런 얘기도 있고 뭐 당신이 가는 곳에 뭐 바람을 필까봐 두렵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있어요. 질투심을 표현한 거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어기야 어강돌이 아으다롱들이 그러니까 어쨌든 그 먼 시장에 떠난 자기 남편을 혹은 뭐 정드님을 그리워하는 뭐 그런 내용. 그때 당시에 이런 백제인들의 생활상 뭐 이런 식의 사랑을 했구나. 뭐 이런 것들을 그리는 정읍사라는 시죠. 어떻게 보면은 가장 오래된 한글시라고도 얘기합니다. 백제가요. 그 다음에 이제 신라로 넘어갈게요. 자, 신라 하면은 꼭 다뤄줘야 되는 게 이제 서동요죠. 신라에 뭐 노동요도 있고요. 노동요로 유명한 회소곡, 노동요 회소곡도 있고, 유명한 뭐 서동요도 있고, 해성가도 있고. 서동요까지만 적을게요. 너무 많으니까. 회소곡은 이런 식으로 쓰여져 있는 건데요. 노동요입니다. 열심히 일하자. 이런 식으로 어여차. 이런 식으로 가을바람 넓은 뜰을 불고 밝은 달아 화려한 집에 가득하다. 뭐 이렇게 내 바구니는 버섯차네 네 바구니는 비었구나 빨리 일해. 막 이런 식의 내용이죠. 술라는 야유하고 노래하면서 서로 쫓네. 한안하게 탄식 소리가 천안하가 권면하며 길쌈을 권장하네. 가베의 비록 규중법도 가베 이거 우리 추석의 내용 추석이 가베잖아요. 그러니까 길쌈을 이렇게 싸움 붙였던 내용이 있어서 길쌈 대결 뭐 이런 거 힘들어하는 줄다리기보다 낫다 열심히 일하자. 뭐 노동요고요. 회소곡은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서동요. 서동요는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19금이 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그런데요. 선아공주님은 뭐 밤몰래 남몰래 결혼하고 뭐 이렇게 서동을 맞동서방을 밤에 몰래 안고 간대요. 뭐 사랑한대요.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선아공주는 얼레리 꼴레리 뭐 이런 내용인데 여기서 이제 선아공주님은 여기 이제 한문인데요. 탐일지 가랑치고 여기서도 이 탐일지자가 많은 의미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때 우리가 이 한문을 향찰, 이두향찰이라고 해서 이 한문의 모양 가지고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대요. 그래서 이 탐일지의 이 지 부분은 어떤 분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자의 그 다리를 벌리고 있는 탐일지의 지자 있죠. 그런 걸 의미한다고 하시는 분 교수님도 있어요. 이제 다리를 오픈했다.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오픈했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유혹했다라는 그런 해석이 진짜 다양해요. 그래서 또 그렇게 보면 그렇게 보이는 것 같고. 아무튼 그래서 남몰래 결혼하고 결혼했다. 뭐 성관계했다. 뭐 이런 식의 의미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좋게 말해서 결혼했고 맞동서방을 야이묘을 포견거요. 여기서 밤에 몰래 안고 간다고 할 때 또 여기서 이 묘자를요. 야이 묘자를 토끼처럼 토끼묘로 해가지고 몰래 토끼처럼 안고 간다. 이렇게 해석하면은 19금이 아니고 이 묘자를 아니다. 이게 묘자가 아니다. 알란자다. 알란자랑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알란자. 그래서 이 알란자를 뭐 배란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있고 알을 품었다, 임신했다 이런 것도 있고 아니다. 그 알은 원초적인 알이다. 정자다.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밤에 몰래 나가서 정자를 품고 돌아왔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은 되게 재밌어요. 서동요는. 여러분들은 어떤 이게 토끼묘자일까요? 알자일까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동요는 아직도 해석에 대한 분분함이 있고요. 재밌습니다. 어쨌든 서동요는 기승전 어느 정도는 야한 내용이라는 거죠. 알을 품어 그 알은 도대체 무슨 알을 품은 걸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서동요. 그래서 이제 신라는 이런 서동요 때문에 이제 선화공주와 이제 그런 서동과의 사랑. 근데 그게 그 선화공주가 아니고 뭐 서동이 누구고 아무튼 그런 내용이 있어요. 백제 무왕이 선화공주와 실제로 결혼한 게 맞느냐 뭐 그 미륵사지에 나온 또 그런 또 내용 때문에 또 말이 많죠.
말 나온 김에 보여드릴게요. 제가 석탑할 때 미륵사지 금제사리 봉황기에 여기에 무슨 사택의 누군 딸 막 이래가지고 사택지적의 딸인가? 아니 사택지적 아무튼 다른 사택의 딸 뭐 이래가지고 선화공주가 아니다. 그래서 그럼 무왕이 서동이 재혼을 한 거냐? 뭐 많은 이런 또 얘기가 있습니다. 서동요가 그럼 사실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어쨌든 서동요. 그리고 이제 서동요에서 이제 신라가 통일신라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신라 말기에 향가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향가. 많은 향가가 전해져 내려오는데 향가는 처음에는 승려들이나 화랑들이 향가를 지어서 이제 부르다가 점차 많은 다양한 이제 사람들이 향가를 만들게 되는데 뭐 모죽질환가, 뭐 창기파랑가 이거 다 지금 화랑과 관련된 거죠. 제망매가도 있고 이 정도만 쓸까? 제망매가? 도솔가? 이거 다 국어시간에 배운 걸 거예요. 처용가 등등등 되게 많죠. 향가가 전해져 오는 향가가 되게 많은데 이 중에 제가 좋아하는 처용가만 보여드릴게요. 너무 많은 향가가 있으니까 자 처용가만 보여준다면 이 처용이 얼마나 이해심이 많은 사람인지 경주의 밝은 달밤에 밤새도록 술 먹고 놀다가 집에 들어와 방문을 열어보니 다리가 넷이구나. 둘은 내 건데 둘은 우리 부인 건데 두 개는 누구 걸까? 본래 내 것이었다마는 빼앗긴 것을 어찌하랴면서 춤을 췄다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사실 역신이었대요. 이제 전염병을 이제 옮기는 역신이 이 처용의 부인과 이제 관계를 맺은 건데 역신이 처용이 막 다른 남자들처럼 질투하지 않고 그냥 이게 춤을 추면서 아휴 빼앗긴 걸 어찌하겠냐 막 이런 거 보고 감탄을 해서 처용에게 존경심을 표현하고 역신이 스스로 물러갔다. 이래가지고 그 뒤로는 전염병을 막기 위해서 처용의 얼굴을 붙였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술 취해서 다리가 4개로 보인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쨌든 처용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주 남자 이런 이해심 많은 남자의 모습. 자 처용가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통일신라로 넘어갑시다. 어쨌든 신라 후기부터 통일신라 때까지 향가가 엄청 유행했기 때문에 이 향가를 모아놓은 3대목이라는 게 전해졌다고 하지만 지금은 전해지지 않아요. 3대목을 편찬했다고 합니다. 향가집 3대목을 편찬을 했는데 이것도 그냥 이렇게 쓸게요. 3대목을 편찬했다고는 하지만 현존하진 않는다. 3대목을 만들긴 했었다. 그거 말고도 이제 통일신라 때는 뭐 각종 이야기, 요즘으로 치면은 동화 같은 그런 설화 문학도 발달을 하게 돼요. 사람들의 구전으로 뭐 이런 이야기들, 저런 이야기,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설화 문학이 유행을 하게 되는데 그런 설화 문학 내용은 어떤 게 있냐면 뭐 에밀레 종 이야기, 에밀레 종 거기에 이제 어린아이를 넣었더니 종이 만들어졌다더라, 그랬다더라, 카더라 뭐 이런 식의 설화 문학이죠. 그런 것도 있고 뭐 설신여 이야기, 설신여 이야기, 효녀지은 이런 것들. 그리고 뭐 효녀 지은 이야기 이렇게만 쓸게요. 설신여 이야기는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대충 내용들만 아는데 동화로 아마 들어봤을 텐데 이렇게 막 거울을 이렇게 쪼개가지고 거울 조각을 가지고 헤어졌는데 결국에는 남군님을 만나서 그 거울 조각을 이렇게 맞춰봐가지고 만났다라는 그런 내용 들어보셨죠? 에밀레종 얘기나 아까 성도 때와 신종 때 했던 얘기, 어린아이를 공양을 거기다가 이제 같이 녹여가지고 했더니 에밀레종이 완성됐다라는 약간 엽기적인 괴기스러운 이야기. 효녀지은은 이 지은이라는 효녀가 부모님을 공양하느라고 시집도 가지 않고 30이 넘었는데도 시집도 가지 않고 막 그런 남의 집 살이하고 막 힘들게 노예 생활을 해가지고 부모님을 공양했더니 이게 부모님이 아니 요즘은 먹을 건 잘 먹는데 왜 이렇게 막 입맛이 쓰고 내 입에 가시처럼 이렇게 밥알이 넘어가지가 않는 것이냐, 혹시 네가 이렇게 힘들게 버는 거냐 막 이래가지고 막 어머니랑 부둥켜 안고 울다가 이걸 이제 보고서 나라에서 도와줬다라는 효녀 뭐 이야기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럼 그랬다더라라는 옛날 옛적 이야기 같은
이런 설화문학도 발달했다. 마지막은 이제 발해로 정리. 발해 문학이라고 하면은 발해는 남아있는 문학집 같은 거는 없지만 이런 전에 배웠던 우리 정효공주의 이런 비석문을 보고 되게 문학이 발달했다 뭐 이런 것들을 비석문을 보고 알 수가 있고요. 남아있는 발해 문학 중에 하나 있는 거는 양태사의 다듬이 소리라는 문학이 있습니다. 이거 근데 되게 좋아요. 제가 좀 살짝 읽어드릴게요. 외울 필요는 없어요. 다듬이 소리가 제가 너무 길어서 스샷은 짜지 않았고 읽어드릴게요. 이거 왠지 그냥 읽으면 지루할 것 같으니까 내가 부금을 깔고 읽어드릴게요. 이루마 부금을 깔아서 슬프게, 그러니까 고향을 그리워하는 내용입니다. 설의 기운 가득한 하늘에 달빛 비치니 은하수도 밝은데 나그네 돌아갈 일 생각하니 감회가 새롭네. 홀로 앉아 지새는 긴긴 밤 근심에 젖어 마음 아픈데 호련히 들려오는 이웃집 아낙네들의 다듬이질 소리. 끊어질 듯 이어지며 바람결에 실려와 밤 깊어 별빛 기울도록 잠시도 쉬지 않네. 고국 떠나온 뒤로 듣지 못하더니 이제 타향에서 고향 소리 듣는구나. 방망이 무거운지 가벼운지 다듬이돌 평평한지 아니한지 멀리서 가녀린 몸에 땀 흘리는 모습 치근히 여기며 밤 깊도록 옷 같은 팔로 다듬이질하는 모습 보는 듯하네. 나그네에게 호도지어 보내려고 하는 일이지만 그대 있는 방 찬 것이 먼저 걱정이구려. 비록 예의 잊어 묻기 어렵지만 속절없이 원망하는 그대 마음 모를 리야 있겠는가. 뒤에도 많은데요.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아니 뭐 다듬이질만 듣다가 그녀의 팔을 원망하고 사랑에 빠졌는데요. 그쵸? 그게 다듬이질 하는 사람이 옷 같은 가녀린 팔일지 우람한 팔일지 그거 어찌하나. 아무튼 그냥 그 남자분이 다듬이질 소리만 듣고 엄청난 판타지를 막 상상의 나래를 이렇게 뻗치는, 이것이 이 다듬이질 소리가 어디에 쓰여져 있냐면 일본 시기에 쓰여져 있습니다. 발해에서 전해 내려온 이런 시라는 식으로 발해 문학 23년 양태사라는 사람이 지은 다듬이질 소리라는 시라고 일본 그 문헌에 쓰여져 있어요. 근데 되게 잘 지었죠? 뭔가 고향도 그리워하고 다듬이질을 하는 그 여인의 그런 노고를 찬사하는 뭐 그런 내용의 시입니다. 근데 꽤 잘 썼다라는 거, 한문으로 쓴 거지만. 그래서 이제 음악과 문학은 이렇게 좀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머 갑자기 펜 뚜껑이 날아갔어요. 자, 여기서 굳이 이거 외워야 된다면 검은고, 그리고 가야금, 그런 거 이 정도 좀 봐주시고, 문학은 뭐 황조가 오원시는 고구려 거라는 거, 정읍사는 백제 거라는 거, 뭐 서동요, 그리고 향가는 뭐 가가가로 끝나는데 청용가, 찬미카란가 뭐 이런 향가들이 다 신라 거라는 거, 3대목은 현존하지 않는다, 뭐 그런 것도 이렇게 그냥 전체적으로 읽어보시면서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